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FOMC 회의가 오늘 시작이 돼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이 되는데 과연 연준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증오범죄 특별 페이지 개설 이후에 한인들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젊은 한인 남성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증오범죄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최우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작된 FOMC 회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가 지금 뭐 요동친다 그럴까, 특히 시장이 많이 요동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지금 이 FOMC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화요일 그리고 내일 수요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FO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일자리에 가장 많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NN 비즈니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지난해 2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950만 개 거의 한 10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 고용 회복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무엇보다 고용 회복을 가장 좀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용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표들 중에서 이렇게 연준이 고용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예,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그만큼 고용이 모든 경제 선순환의 시작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용이 잘 돼야 고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고용이 이루어져야 개인의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소득이 생겨야 소비에 나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소비가 신장돼야 또 기업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되려면 결국은 고용입니다. 고용 지표가 올라가고 고용이 거의 완전한 수준의 고용까지 이루어져야 결국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 고용을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경제 회복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3월의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아이폰을 만들어서 애플이 그 부자들만 상대로 팔면은 망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머릿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1인당 뭐 아이폰을 1000대 10,000대씩 살 겁니까? 안 그러거든요. 결국 일반인들이 사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은 그 개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런 대기업들이나 결국 부자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다 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의 구호 패키지가 확정되면서 이제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가능성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 때문에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고용이 거의 완전한 수준의 고용까지 가는 게 최고의 지금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고용이 잘 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그 연준의 스탠스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설사 지금 좀 오른다 하더라도
인내하겠다. 이게 연준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방준비제도의 타겟 그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2%를 유지하는 건데 그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 아마 평상시 같으면 2%의 근접만 하더라도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넘어가더라도 인내하겠다. 이게 연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상황이 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에 나서지 않겠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관론자들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비관론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같은 분들은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인데 이분을 비롯해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1조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가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천문학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 2020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돼서 작년에 풀린 돈도 한 몇 조 달러 되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2조 달러가 더 풀리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풀렸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레리 서머스 같은 그 경제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이 회복되려면 멀었다.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일자리를 못 찾고 있고 그 기업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할 만큼 회복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물가 걱정을 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가지고 테이퍼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지금 미국 경제가 절대로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건 일시적인 거다. 이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가 없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완전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뭐 5% 미만, 3%, 4% 이 정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것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니 옐런 그 재무부 장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완전한 고용 수준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2년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올해가 이제 3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올해가 1분기밖에 안 됐는데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라고 보면 거의 2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뭐 관광업이라든가 숙박업, 엔터테인먼트, 소매업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은 지난 1년간에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더딘데다가 더군다나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기계가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트렌드마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수준으로 고용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못 잡고 예전보다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텐데 지금 그걸 방치하자는 얘기냐. 이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스탑하고 걷어들이고 그럼 그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테이퍼링은 뭐 당분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고용 회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가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그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 숫자가 32%나 지금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스몰 비즈니스가 3분의 1이 이미 축소가 됐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실은 고용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연방노동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15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10개 일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요. 일자리를 못 잡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텐더가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웨이트리스가 디지털에 능숙해야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잡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네. 이제 사람들이 잡을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이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네. 바텐더가 컴퓨터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웨이트리스가 디지털에 능숙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나 지금 워싱턴 연방의회 생각은 지금 2조 달러 가까운 돈을 풀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3조 달러 정도 달하는 인프스트럭처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또 통과시킬 예정이고 이미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경기부양책을 지원할지 관건이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인은 당분간은 경기부양으로 간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더라도 인내하고 넘어간다. 인내한다. 이건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을 어긴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FOMC에서 무슨 얘기들을 이 연준의 이 영감들이 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페이지에 이 증오범죄 특별 페이지를 지금 네.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한인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인 남성의 케이스가 하나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인 남성은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전했는데요. LA 한인타운 유가와 체프만몰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나이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백인인지 히스패닉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듯이 우리도 얼핏 보면 사실 히스패닉인지 백인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외모의 남성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차이나 바이러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한테 계속 욕설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욕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 남성이 계속 욕을 해서 이 한인 남성이 그만하라고 자기도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욕을 하던 남성이 더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했는데 이게 스타벅스니까 안에 네, 사람들이 네, 많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남성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시선도 느껴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피하는 것도 뭔가 좀 피하거나 참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는 계속 욕하면서 다가오는데 피하고 참고 하는 게 왠지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언어폭력을 버벌 어서트를 당했으니까 반격한다는 생각으로 그 남성이 다가오니까 그냥 때렸답니다. 먼저 때렸대요. 근데 자기가 때렸는데 이 남성이 맞더니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은 그렇게 일단 종료가 됐는데 그 안에 있던 손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경찰에 올 테니까 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그 남성이 경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 남성은 경찰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또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 주먹으로 먼저 때린 건 자기니까. 네. 그래서 이 경찰을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자기도 헷갈리더래요. 그렇죠. 그거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상대가 뭐 차이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다가왔고 욕설을 퍼본 건 사실이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일단
그 육체적인 어떤 힘을 가한 건 자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헷갈렸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데 자기가 그냥 가버리면 정말 가해자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30분 정도가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911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니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30분이 됐는데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911 쪽에서 그러면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라. 그냥 집에 가도 괜찮을 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가 네, 일단 먼저 때린 건 사실이니까 911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주고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그 후로 별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보하면서 자기가 폭력을 먼저 휘두른 건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백인인지 히스패닉 남성인지 이 남성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그렇죠. 거다. 예.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분명히 이거는 원인 제공을 저쪽에서 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 희생자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한인이 이 일을 당한 게 뭐 어제 그제가 아니라 한 달 전이었어요. 네. 2월 달이었는데 이한인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보도해 드렸던 기억이 나죠. 공군 출신의 27살 데니 킴 씨가 두 명의 히스패닉 남성들한테 맞았죠. 폭행당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그 부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라디오 자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럴 수도 하는구나. 있고 왜냐하면 라디오 코리아가 보도하면서 히스패닉 용의자 2명의 인상착의를 보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키와 체격, 옷차림 등이 자기가 겪었던 사람과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던 그 히스패닉이 며칠 후에 다른 한인에게 또 시비 걸어서 그 폭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근데 이건 자기 추측이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요즘 시대에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막 밀치거나 폭행을 당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먼저 행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또 이렇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 아시안 증오범죄라는 게 쉽지 않다. 제가 4, 50년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폭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언어 폭력을 하긴 했지만은 먼저 힘을 써서 주먹을 날린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자,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일요일 날 박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언급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면 그 미국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된다.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보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접종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PBS 뉴스와 NPR 마리스트 이 세계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49%가 백신 접종 생각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는 반은 안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숫자예요. 그 49% 응답자들은 FDA 승인을 받은 파이자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존슨앤존슨 세 개 백신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접종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얘기했고요.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서는 6%만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맘머스 유니버시티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유권자들은 일단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거나 아예 맞을 생각이 없다는 좀 부정적인 응답이 합쳐서 56%,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공화당 유권자들은 굉장히 그 백신에 부정적입니다. 안 맞겠다. 안 맞아도 된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이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실 이게 미국의 문제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만 영향력이 있고 공화당 정치인들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려하고 해도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안 따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공화당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뭐 미치 맥코넬이 나서서 얘기한다고 공화당 유권자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지금 미국인의 거의 반 정도는 지금 안 맞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다면 웰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백악관 나가기 전에 몰래 맞았다면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